안녕하십니까. AWS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데이 행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 트랙 세션 앞서서 작년 리인벤트 AWS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에서 어떤 종류의 이제 신규 서비스, 특히 이제 개발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규 서비스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인벤트 잠깐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참가하는 그런 대규모 클라우드 관련 행사고요. 한국에서도 뭐 1,000명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유저그룹 멤버들하고도 같이 가서 재밌게 보내고 뭐 세션도 3,000개 이상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되게 리인벤트 행사에 저희가 하는 기조 연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새로운 신규 서비스 런칭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약 한 77개 정도 되는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뭐 분야별로 보면은 뭐 컴퓨팅 분야에서 한 16개,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쪽에 보면 한 20개. 그러니까 좀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저희가 뭐 AWS 서비스가 17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주요 그 피처들이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 건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많은 걸 이제 뭐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저희가 개발자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하는 10가지 정도만 저희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가 그걸 했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기초로 이제 10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른 서비스 런칭한 게 많은데,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이 리인벤트도 영상들, 뭐 슬라이드 이렇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세션들이.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세션들이 이제 뭐 이게 실제로 출시가 됐는지, 아니면 프리뷰로 오픈을 했는지, 아니면 서울 이전에 출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가장 10번째 탑 10으로 이제 올라온 게 이제 거꾸로 갈 텐데요. AWS에서 만든 그래픽 톤 프로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이제 넘어오면은 가상 서버에 들어가는 CPU 메모리를 저희가 쓰게 되는데, 되게 이제 CPU는 이제 기존에 인텔에서 만든 CPU를 쓰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AMD에서 만든 CPU를 쓰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AWS 직접 CPU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톤이라고 하는 칩을 만들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A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출시를 했었어요. 아마 이게 ARM 기반의 인스턴스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보다 약 한 40% 정도 비용이 절감된 할 수 있는 그런 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래픽톤 2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된 인스턴스 칩을 만들었고, 그 인스턴스 칩을 기반으로 만든 인스턴스 타입이 이제 차세대 인스턴스입니다. 아마 여기 AWS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M6G, C6G, R6G를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 대충 아실 텐데, 이제 작년까지 이제 저희가 M5, 뭐 C5, R5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이 그래픽톤 2 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기존의 인텔로 만든 칩이나 아니면 AMD로 만든 칩하고 똑같이 이제 AWS에서 만든 칩 기반의 서버들을 비교해 가면서 내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인스턴스가 저희가 AWS가 처음 이제 서비스가 시작할 때가 2006년도에 EC2가 처음 할 때 가장 첫 번째 인스턴스 타입의 사양을 보시면 뭐 굉장히 이제 낮은 사양이죠, 그죠? 근데 2019년도에 보면 이 사양들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한 270개 정도의 인스턴스 타입 숫자가 있거든요.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서버들을 270개의 어떤 물리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고 그걸 구매해서 쓴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클라우드가 아마 갖고 있는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인스턴스 타입이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따라 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그냥 홈페이지나 개발자들의 서버 호스팅부터 해가지고 CPU 인스턴스, CPU 인텐시브한 거, 메모리 인텐시브한 거, 스토리지 인텐시브한 거, 또는 GPU 서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인텐시브한 거, 또는 IO 인텐시브한 예를 들어 D가 붙어 있으면 이 덴시티가, 그러니까 이제 IO 인스턴시브한 거고, N이 붙어 있는 거는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굉장히 높은 인스턴스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A1 인스턴스 타입까지 해서 AMD까지 했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M6G 계열의 그 6세대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상 서버에 가장 먼저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9번째로 이제 저희가 골라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기능은 아쿠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쿠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들어가는 가속 그 하드웨어 캐시를 말하는 건데,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SQL 쿼리를 던져서 이제 질의를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의 속도와 질의 속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드웨어 캐시를 아쿠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성능을 굉장히 높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 DW 쓰실 때 그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이 레드시프트 런칭 기능 런칭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DW에서 사실 레드시프트의 원래 노드 밑에 원래 이제 저희가 EBS 볼륨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스토리지를 이제 S3 스토리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 RA3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새로 만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존 오로라, 그러니까 RD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오로라라고 하는 DB 자체의 인스턴스 타입의 밑에 바닥에를 EBS 볼륨을 안 쓰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향이 뭐냐면 이 스토리지를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들이 많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쿼리를 던지는 그런 어떤 기능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 페더레이트 쿼리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RDS나 RDS 오로라나 뭐 다른 그 부분에 같이 이제 쿼리를 던져서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익스포팅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 익스포팅을 해서 뭐 아테나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경향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아테나 페더레이트 쿼리라고 하는 부분에도 같이 있거든요. 이 아테나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 S3에 있는 로그성 파일에다가 SQL 문을 던져서 빠르게 이제 쿼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인데, S3에 있는 것만 쿼리를 던지는 게 아니고 이 AWS 람다라고 하는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레디스나 MySQL이나 뭐 SQL의 오로라나 다이나모DB나 클라우드와치 로그나 또는 뭐 도큐멘트DB나 EMR의 HBS나 이런 쪽에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다가 같이 쿼리를 던지는, 그래서 그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이제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그 이종 기간의 DB에다가 뭔가 쿼리를 던지는 방법들, 그게 굉장히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AWS에서 PartiQL이라고 하는 그 SQL 표준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RDB뿐만 아니고 기존의 뭐 세미 데이터나 스토리지형 데이터에서도 같이 쿼리를 던져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PartiQL이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WS가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에다가 이제 연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서비스 하시는 동안에 보면 RDB나 뭐 NoSQLDB나 아니면 문서DB나 인메모리DB나 또는 그래프DB나 원장DB나 굉장히 다양한 그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DB들이 있고, 그 DB들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DB가 많아지니까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쿼리를 던지는 것이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분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쪽도 뭐 데이터 레이크부터 해서 서버리스, 아테나 그 쿼리 던지는 SQL 쿼리 던지는 DW에는 레드시프트부터 해서 뭐 키네시스나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하는 이 데이터 분석 도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통합적으로 쿼리하는 부분들이 현재 분석의 어떤 경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번째 소개하기 전에 조금 이제 좀 띄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서비스를 좀 앞당겨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서비스가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요. 그 4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서비스가 AWS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고, 이거는 아마 작년에도 아마 이 자리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AWS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전산실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다가 AWS 서비스가 인스톨되어 있는 렉을 직접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콘솔에서 AWS 리전과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하이브리드 옵션이라는 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하고 AWS를 이렇게 연동한다는 게 좀 완벽하게 연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AWS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있었냐면 AWS로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뭐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놔둬야 되는 경우에 한 번의 애플리케이션 배포로 뭐 똑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이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아웃포스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렉이 구성되어 있고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 서버에 뭐 아마존 EC2, RDS, 뭐 ECS, VPC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이 렉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산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AWS에서 직접 설치를 해드리고요. 뭐 서버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이런 렉을 보는 게 굉장히 생경한 일인데 저희 이제 엑스포 전시장에서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되게 렉 금액은 여러분 나중에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뭐 저렴한 거는 뭐 800, 900만 원에서 좀 비싼 거는 이제 비용에 따라서 이제 월간으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옵션을 꼭 써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서울 리전에도 바로 출시가 돼서 지금 서울 리전에서도 지금 다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웃포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8번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서비스가 이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5G 서비스가 무선 5G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 5G 서비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고객들한테 굉장히 높은 밴드위스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이제 5G 망 사업자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옛날에 저희가 뭐 3G나 4G가 생길 때도 망 사업자들이 망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은 많은 이제 5G 컨텐츠, 4G나 3G 컨텐츠를 실제로 이동통신망 데이터 센터에 올려놓고 서비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중간에 인터넷망 자체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밴드위스가 떨어지니까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예 5G 망 사업자에 인스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AWS 콘솔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5G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망 사업자 서비스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AWS에서 유저들이 하더라도 아웃포스트가 설치돼서 웨이브랭스로 구축되어 있는 5G 이통망 서비스에다가 런칭을 할 수 있고 다행히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SK텔레콤이 이번에 이 서비스 같이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5G망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아마 원활하게 AWS 클라우드에서도 실제로 이제 바로 인스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게 웨이브랭스가 되겠습니다. 7번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 캔드라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 캔드라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검색 같은 거를 만들 때 사내에서 문서들이나 이런 걸 검색 기능을 만들 때 좀 어렵잖아요. 검색 엔진 회사들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검색 엔진 오픈소스를 써가지고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마존 캔드라는 사내에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들을 검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라든지 아니면 날리지 베이스, 지식 기반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고요. 아마 많은 기업 고객들이 여기에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서비스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이게 캔드라의 콘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어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영어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서들, PDF 파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파일 아카이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서비스고 최근에 이제 AWS 인공지능 관련 머신러닝 서비스들이 되게 이제 한국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음성 인식부터 해서 음성 합성,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부분에 이제 지원 번역까지 트랜스레이션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캔드라로도 좀 빠르게 이제 언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캔드라 서비스를 쓰면 고객의 기업 안에 있는 컨텐츠를 검색하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서비스는 이제 아마존 브라켓이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조금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멀어 보이는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제 다루는 서비스인데, 요즘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하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양자역학, 좀 머리가 약간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컴퓨팅 알고리즘을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상 서버가 되게 0과 1로 만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디지털 연산을 하는 그런 걸 쓰지만,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제 이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컴퓨팅보다로 하는 컴퓨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양자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에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컴퓨팅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가상 서버에 있는 기존의 가상 서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제일 오른쪽에 저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에다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양자 컴퓨터 요즘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저거를 이제 최근에 AWS가 호스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 양자 컴퓨터는 되게 어떤 환경이냐면 초저온 환경, 그러니까 이제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에서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걸 사서 운영하기도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아마 빌려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브라켓 서비스랑 같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저희가 리서치하는 연구 랩이나 아니면 고객들 지원해주는 솔루션 랩들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얼마나 빨리 이렇게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될 때 클라우드 환경이 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관심이 많았던 거는, 아까 저희 이제 부스에도 있고 한주님도 소개해 주신 AWS 딥 컴포저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AWS에서 되게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쉽지 않고 머신러닝이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배울 때 조금 더 흥미롭게 배우게 해주려고 저희가 딥 렌즈부터 해서 딥 레이서, 이런 이제 딥 시리즈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게 딥 컴포저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딥 컴포저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너레이트 AI, GA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 학습법을 가지고 반주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좋은 반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한번 데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키노트 현장에서 데모를 하셨는데, 직접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에 맞는 이제 반주를 만들어줍니다. 잘 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So let's go ahead and send that to our rock generative model. In about less than a second, we'll go ahead and we'll generate all of the accompaniments. So here we have a guitar, bass, synth, and drums. Let's go ahead and have a listen. 제법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딥 Not too shabby. 컴포저 관련한 세션이나 아니면 이제 데모 부스에서 한번 좀 관심 있으시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비슷한 것이 이제 딥 레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딥 레이서는 이미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론칭을 하고, 작년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 유저 그룹 멤버들도 리인벤트의 본선까지 가서 4등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밖에 가시면 이제 딥 레이서, 메가존에서 마련한 딥 레이서 부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딥 레이서 원래 저희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버전은 약간 뭐랄까, 이제 원래 하나만 이렇게 주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주행을 하고, 또 이제 모델, 이 딥 레이서 에보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도 2개가 달려 있고 이 라이더도 달려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한번 데모를 한번 같이 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카메라가 2개가 달려 있고 라이더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경쟁으로 이제 경주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썸밋 때 이 챌린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미리 좀 접속을 하셔가지고 4월 16일 수요일 날 저희가 이 썸밋을 진행합니다. 그때 이제 참가를 해주시면 참가해서 우승하시면은 이벤트 행사에 무료로 가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딥레이서 소모임도 있으니까 꼭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세이즈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이즈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딥러닝, 기계학습 모델들을 학습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배포할 때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이번에 이제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 세이즈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기존에 저희가 여러분들 자바나 닷넷 같은 거 개발하실 때 뭐 VS 코드나 인텔리제이나 이런 거 써서 이제 IDE 환경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딥러닝 학습이나 이런 거 모델 만들 때는 그런 IDE 환경이 없었어요. 이걸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이럴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종류의 IDE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 베이스로 되어 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이런 콘솔이 있고요. 이런 콘솔 안에 다양한 이제 그 세이지메이커 기반의 뭐 모델 관련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노트북,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세이지메이커 익스피리먼트라고 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튜닝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실험들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제 그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제 사전 학습 또는 사후 학습 모델들을 이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모델 훈련이나 이제 확인 개선들을 하기 위해서 뭐 디버깅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필요한 서비스들도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ML 관련한 기능들도 이제 이번에 그 세이지메이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관심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좀 제대로 학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조금 더 이제 기존보다는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세션이 있으니까 거기도 꼭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이지메이커가 사실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작은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 있어서 풍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투표를 많이 해주신 게 AWS 파게이트, EK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EKS라고 하는 것은 이제 Elastic Kubernete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중에 쿠버네티스를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고, 파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뭐 클라우드에 돌리든 아니면 뭐 물리 서버에 돌리든 간에 이 노드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서버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냥 안 하고, 그거는 AWS가 하고, 나는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만 배포해서 그냥 관리하고 싶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파게이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가 파게이트인데, 이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는 기존에 ECS만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EKS도 이제 같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EKS 쓰시는 분들도 이제 파게이트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컨테이너 관련한 런칭한 서비스 중에 이제 파게이트 스팟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스팟 인스턴스라는 거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매 옵션 중에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그 저희가 스팟 인스턴스 구매 옵션인데, 이걸 이제 파게이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ECS에도 이제 캐패시티 플래닝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뭐 ECS CLI도 2.0, 그리고 이제 ECS의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들, 이런 것도 다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기존에 많이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아마존 코드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머신러닝 서비스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볼게요. 왜 이게 사람들이 1등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회사에서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코드 리뷰를 봤는데, 코드 리뷰를 하는 사수가 마음에 안 들거나, 회사에 좀 뭔가 너무 이렇게 내가 배우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마 그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는 딥러닝 기반으로 이 코드 레파지토리를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리뷰를 해주는, 자동화된 리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바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오하이오 리전에서는 지금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코드 리뷰를 써보시면 굉장히 친절한 그런 리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 보시면 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코드 리뷰의 이제 그 화면인데 이렇게 깃허브에다가 이제 풀 리퀘스트를 올리면 되게 이제 뭐 코드 리뷰 해주시는 분들이 한 줄이나 두 줄 그냥 짤막하게 치고 아니면 뭐 전화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짰니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이렇게 문제가 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느 사이트를 참조해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코드 리뷰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마존 코드 그루의 좀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약간 기존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짰을 때 이 코드가 좀 비용이 비싼 건지, 그러니까 CPU를 많이 쓰는지, 메모리를 많이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추천 기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약간 메모리나 CPU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고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고치면 CPU나 메모리를 그냥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아무래도 인스턴스들을 쓸 때도 CPU 메모리를 적게 쓰면 쓸수록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용에 관련된 최근에 AWS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에 관련된 것들이 인공지능이 뭐 비전도 있고 뭐 자연어 처리도 있고 보이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뭐 굉장히 산뜻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의 기능들이 많지만 결국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잘하는 것 중에 이제 아마존이 제일 잘하는 것들을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까 코드 그룹처럼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나 팟캐스트 같은 거 예측이나 개인화 추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 저희가 런칭을 했었고, 이번에 나온 이제 서비스 중에 아마존 프라우드 디텍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저희가 결제를 할 때 사기나 가짜 계정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에다가 저희가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거에서 부정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디텍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디텍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공격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AWS가 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그런 부정 사용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사실 카드 결제나 이런 게 굉장히 사용자들한테 뭐 엄청 부담을 지우게 돼 있지만 해외는 사실 오히려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공급자한테 부담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은 쉽게 결제를 하지만 그 뒤에 부정 사용을 체크하고 하는 것들은 다 공급자들,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글로벌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마존 커넥트라고 하는 이제 고객센터, 오늘 이제 고객센터 관련 세션이 있는데 그 고객센터로 이제 콜센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가 쿠폰을 보여줘야겠다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뭐 감성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직까지 이제 아마존 커넥트 한국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들어오면은 고객센터 구축부터 해가지고 고객을 지원해주는 영역에서 좀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약간 여러분들 사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아마존 코드 그루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렇게 1위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관련한 업데이트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한 세션 안에도 이 머신러닝 관련한 것들을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현재 이제 AWS가 기존 밑에 인프라부터 저희가 텐서플로우나 MXNet, 파이토치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지원해주는 GPU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AMI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해드리고 또 이제 중간 레이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구축하고 싶다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에 저희가 통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필요한 기능들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단순히 API만 써서 필요한 AI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AWS AI 서비스 레이어에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까지 해서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뭔가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스마트한 기능들, AI 기능들을 추가할까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선택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 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한데도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리스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는 이미 AWS가 2014년도에 AWS 람다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이 서버리스라는 게 서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AWS가 하고 여러분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서버리스여서 이 서버리스 관련한 이 컴퓨팅 관련한 서비스 람다부터 해가지고 뭐 워크플로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메시징 관련한 부분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서버리스 데이터 스토어들 그러니까 그 서버리스 관리할 그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 스토어들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들 그리고 이제 뭐 보안 관련 도구들 이것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를 했고 또 ID도 저희가 아무리 서버리스 개발이 조금 뭐 삽질이 많았었죠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ID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툴킷들도 저희가 추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따로 저희가 하나의 트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바일 앱이나 웹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제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들도 저희가 만들었고 오늘 그 프론트엔드 트랙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쪽에도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림으로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힘들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추가한 게 서비스가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제 프로비전 컨커런시를 람다에 제공해줘. 그러니까 동시 저희가 컨커런시를 제공해 주는 건데 기존에 이제 콜드 스타트를 할 때 조금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API 만드는 게 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REST API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HTTP API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REST 기반 대비해서 비용이나 뭐 레이턴시나 굉장히 이제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B 접속해가지고 RDB 접속해가지고 이제 뭐 커넥션 풀이 뭐 이렇게 이어져서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아마존 RDS 프락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프리뷰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에 혹시 이제 RDB 커넥션 풀에 뭐 항상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 기능들이긴 한지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10가지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능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AWS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부터 시작해야 돼 배우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AWS의 몇 가지 서비스들만 기초적인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또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렇게 뭉쳐서 빌딩 블록처럼 레고 조립하듯이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10가지 외에도 그 굉장히 다양한 그 기능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또 오늘 이제 특히 인공지능 세션에서 이제 저희가 리미트에서 새로 나온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트랙에 가서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다음 세션은, 이제 저희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아까 아마 AWS에 이제 히로가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는데, 그 히로들 분 중에 이제 이번에 리메트 갔다 오신 이제 세 분을 모셔서, 패널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제 박상욱님, 그리고 이제 스마일 벤처스 이상현님, 그리고 비넥스의 송주영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AWS 히어로 프로그램은 AWS 본사에서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제 가끔 리인벤트를 공짜로 보내주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자리에 나오던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실 되게 AWS를 오래 써왔던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AWS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스마일 벤처스라는 회사에서 캐치 패션이라는 명품 전문 이커머스를 만들고 있는 이상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버레스 히어로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네, 여기. 네, 저는 박상욱이라고 하고요. 그 AWS 파트너사인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SA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NX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송주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커뮤니티 히어로와 컨테이너 히어로로 선정되신 분들이고요. 본인 입으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또. 우선
가장 제 생각에 이제 AWS를 처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AWS 도입했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인 것 같거든요. 우선 개인적으로 AWS 쓰면서 본인의 커리어나 일하시는 회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중요한 것만 찝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님 먼저 우선.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커리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원래 그 예전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IDC를 관리하고 이제 가상화 엔지니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AWS를 이제 그 2013년도에 접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IDC는 없어지고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WS를 활용하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사귀게 됐고, 해외에 친구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IDC는 존재를 하지만 실제 이제 클라우드 벤더하고 이제 IDC 사업자만 남을 것이다 향후에는. 실제 뭐 서버를 뭐 실제 개인이 구매해서 구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원래는 국내에 한국형 클라우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바로 그 회사를 때려치고 사직서를 내고 AWS 가장 유명한 AWS 클라우드 컨설팅 파트너를 회사를 만들어서 바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한 2년 정도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이제 AWS에 더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지금 이제 회사인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면서 항상 저희가 관심 있는 AWS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지훈님 한번. 네, 저는 2012년도부터 제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대학생이고 신입사원이고 뭐 전혀 커리어를 첫 시작했고, 그게 AWS가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온프리미스를 한 게 아니라 AWS 네이티브로 완전히 일을 시작했었고, 이제 시작부터 계속 뭐 성장하고 했었죠. 처음 느낌은 제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생성하고 만들 수 있고 설정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반 온프리미스 환경 구축하는 것보다 좀 더 쉽다고 느껴졌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AWS가 복잡해지는 만큼 굉장히 방법론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뭐 활용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계속 더 이렇게 레이어를 씌워서 더 단순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별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대우적으로나 뭐 어느 쪽으로나 이상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저도 2014년쯤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때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AWS 정도 되는 뭐랄까 좀 스테이블한 클라우드 벤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좀 앱을 운영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IDC에 가서 컴퓨터 운영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고 AWS 사용하기 시작해서부터는 사실은 뭔가 제가 아이디어가 생긴 것부터 그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서빙하는 것 사이의 갭이라고 할까? 그게 되게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서버레스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컴퓨터 관리하고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은데 서버 관리하고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은데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서빙할 수 있냐, 요거를 고민하면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AWS도 사실은 나오고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사실 뭐 AWS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실 텐데 EC2밖에 없고 S3랑 뭐 별게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랑 처음이랑 비교해서 아마존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가장 크게 느끼시는 변화가 어떤 건가요? 주영님부터 한번. 네. 가장 변했던 거는 일단 서비스가 엄청 많아졌죠. 그렇죠. 네, 말도 안 되게 서비스가 많아졌고, 사실 AWS의 변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개발 이런 서비스 형태의 변화도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졌고
사람 사는 세상이 복잡해졌고 그거에 따라서 AWS도 복잡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AWS가 좀 더 이제 응용 계층에 좀 더 신경을 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원천 기술적으로 좀 신경 많이 썼는데 특히 이번 2019년에 나온 서비스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높은 레이어로 올라가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응용 계층의 서비스를 또 이제 많이 나와서 앞으로도 더 그렇게 더 많이 나오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복잡한 이 현실 세계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뭐랄까 인프라를 정말 대신하는 느낌이었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데브옵스 관련된 걸 좀 대체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것도 대체하는 게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상훈님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개발자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않고 이제 인프라 백그라운드를 가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점점 예전에는 2013년도, 12년도 뭐 초창기 그러니까 쓰기 시작할 때는 인프라 엔지니어가 접근하는 어떤 인프라 서비스라는 어떤 인식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개발자 위주의 서비스가 나오고 개발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뭐 배포를 편하게 하고 또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서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변화는 좋은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인프라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그 엔지니어 분들 계시겠지만은 참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변화라는 게 뭐랄까 당연한 거잖아요. 변화를 따라가는 게 일이니까요. 오히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선택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상훈이부터 최근에 어떤 변화를 제일 좀 주시해서 보고 계세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일단 하이브리드 아까 석찬님이 얘기하시던 아웃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웨이브랭스라든가 또 소개는 안 드렸지만은 이제 그 로컬 존이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실제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고려해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ECS라든가 EKS,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의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향후에 어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말씀드리면 이제 AWS 이제 VMware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VMware 클라우드 온 AWS라고 해서 기존에 쓰던 어떤 VMware 가상화 환경을 그대로 AWS로 옮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이제 많은 2020년 뭐 2021년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님은 뭐? 네, 일단 제가 이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다르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뭐 아메리카 쪽에서 흐르는 대세와 시간이 있을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다른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현재 최근 앞단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조금 네,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 한국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IT 업계는 퍼포먼스가 현재 가장 화두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벌써 이제 한 4년 전, 5년 전 이야기인데 얼마만큼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런칭할 수 있고 이걸 얼마만큼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이걸 얼마만큼 빨리 고칠 수 있고 다시 부서뜨렸다가 다시 만들 수 있고 이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2016년 리인벤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속도 얼마만큼 빨리 하고 얼마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얼마만큼 네, 빨리 하느냐 비즈니스를 가속시키느냐 여기에 지금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는 저도 좀 비슷하게 느끼는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레스를 맨날 강연하고 다니니까 이제 사실 미국에 가면은 제가 리인벤트 가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버레스라는 게 이제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실 막 캐피탈원이나 이런 엄청 큰 금융사들도 도입하고 뭐 스타트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서버레스나 사실 컨테이너만 해도 이제 되게 당연한 거고 서버레스로 넘어가 이제 좀 기술을 신경 쓴다는 회사들은 서버레스라든지 아니면 아예 좀 더 극단적인 어프로치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확실히 좀 속도가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사실 막 서버레스로 한다고 하면 서버레스로 서비스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어서 이번에 리인벤트 가서는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는 리인벤트에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그 기술 변화의 그 적응이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ML이나 AI나 서버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고려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다른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게 좋은 거고 우리는 할 건데 지금은 좀 그냥 고려한 단계다 이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뭐 이제 아마존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상용으로 런치하는 정도니까 특히 이제 뭐 아마존 커넥트 렌즈 이런 거는 CS 센터에서 AI로 고객 응대를 하는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랄까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는데 혹시 상우님은 좀 느끼신 게 있으셨나요? 리인벤트 가서? 네, 저는 2015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한 5번 리인벤트를 참가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계속 AWS 성장과 함께 이제 클라우드 전 세계 글로벌하게 클라우드가 어떻게 커져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AI라든가 그다음에 서버리스나 데브옵스 환경을 실제 AWS는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맞춰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뭐 혹시 보셨던 거 중에 특별히 이런 거 정말 뭐 새로운 거구나라고 느끼셨던 거 있었나요 혹시? 새로운 거요? 뭐 다 새롭죠. 네. 네. 새로 나온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70여 개의 서비스들 다 새로운 거고요. 네. 이거 네, 저희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파트너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항상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동기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영님 혹시 뭐 이번에 새로운 거나 좀 신기했던 게 있으셨나요? 네, 일단 새로운 거를 얘기하자면 저는 컨테이너 히어로니까요. EKS 온 파게이트를 먼저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 사실 나오는 거는 사실 당연했었어요. 그 서비스가 나올 거라는 건 대부분의 컨테이너를 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예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세이빙 플랜이 같이 엮여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이빙 플랜이라는 건 결국 그 파게이트도 할인을 해주겠다는 AWS 프로그램인데 그만큼 이제 AWS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이고 뭐 그게 이제 캐파가 돼야 AWS 입장에서도 돈을 버니까 그게 사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흥미로웠죠. 세이빙 플랜 자체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란 얘기와 이제 리인벤트를 표현할 때 좀 한 단어나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드디어 테크놀로지가 사이언스 쪽으로 왔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응용 계층도 너무나 복잡해져서 이제 과학의 영역이고 실제로 이제 막 여러 뭐 해상 지도를 그린다거나 이러한 이그젬플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 랜드스케이프도 참 많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쿠버네티스 처음 나왔던 게 참 얼마 전 같은데 파게이트는 쓰고 계신가요? 지금 이미 회사에서도? 저는 컨테이너 히로지만 파게이트를 쓰지 않고 EC2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끼리 맨날 한 소리인데 이제 서버레스 히어로들끼리 만나면은 컨테이너는 이제 죽을 시장이라고 서버레스로 옮겨야 된다고 이런 농담을 하곤 하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을 하나는 결국 이 다음에 뭐가 오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이런 게 올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서버레스 쪽에서는 약간 그런 트렌드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AI를 서버레스 환경에서 구동하는 걸 넘어가서 이제 AI나 ML 서비스들을 좀 서버레스 환경에서 서버레스 환경이라는 간단히 말하면 인프라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그 AI나 ML 같은 거 그냥 스케일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큰 흐름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도 이미 컨텐츠만 올리면은 자동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좀 큰 흐름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쪽에서 컨테이너는 혹시 뭐 다음에 어떤 게 오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컨테이너의 미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나 다양하게 나올 거고, 이제 컨테이너는 뭔가 컨테이너가 변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다 엄청 다 스며들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스 어플도 이제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로 이루어지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컨테이너 히어로지만 EC2를 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컨테이너 히어로가 됐잖아요. EC2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EC2를 컨테이너처럼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얘기한다기보다, 사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본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EC2를 쓰든 뭐 컨테이너를 쓰든 컨테이너를 왜 쓰는 이유,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더 미래든 아니든 준비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뮤터블의 좀 개념도 더 집중해서 알고, 개발 환경과 실제 프로덕션 환경을 완벽하게 일치를 어떻게 시키느냐,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걸 알아야 미래를 진짜 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변화가 급격할수록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된다. 네. 성웅님 혹시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AWS나 이제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게 어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빠르게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클라우드를 쓴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 뭐 리전이 어디 있어서 레이턴시가 문제가 돼서 서비스를 못 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웨이브랭스라든가 로컬 존이라든가 엣지 컴퓨팅. 네, 엣지 컴퓨팅 같은, 그리고 아웃포스트 결국에는 얘네들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지만 느린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레이턴시 때문에 서비스를 못 한다. 뭐 게임을 제공해야 되는데 못 한다. 이런 지역에 아웃포스트를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핸드폰 어떤 휴대폰 사용자 5G 쪽 그 사업자의 아웃포스트를 갖다 놓고 더 빨리 게임에 접속을 하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로컬 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리전이 없는, 에이지가 없는 쪽에다가 로컬 존을 두고 만들어서 빠르게 그 지역에 있는 그 고객, 그 어떤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지 않을까요? 혹시 메가존에서 하시는 그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엣지 컴퓨팅 정도의 레이턴시가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네, 맞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문의들은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도 내부에서는 아웃포스트라든가 뭐 좀 그 파트너사로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WS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AWS 들어만 봤지 아직 안 써본 분들 많을 것 같은데, AWS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이고. 네, 그러게요. 일단 빨리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AWS를 쓰는, 그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프라 관리자 뭐 렉 계약도 해야 되고 회선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귀찮고 나는 빨리 서비스 만들고 싶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그렇게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만약에 AWS를 아직 안 써봤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지금 클라우드나 어떤 IT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벤더와 IDC가 남게 되는 그 상황으로 결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그냥 IDC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아마 리인벤트 가서 좀 재밌었던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IT 스펜딩 중에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게 10%가 안 되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클라우드가 엄청 커진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이 뭐랄까 트랜스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 꼭 쓰라는 이야기를 꼭 했었는데, 아마존이 됐든 다른 클라우드 벤더였든 간에 주영님 혹시 어떠신가요? 관련해서 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네, 일단 2016년도 NDJC가 한 얘기인데요. 더 이상 클라우드냐 온프리미스냐 선택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사실 이제 클라우드 쪽 선택이 대부분 맞죠. 온프리미스는 이제 정말 특정한 회사, 엄청난 규모의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막 나열하는 표들이 이제 엄청 많죠. 밖에 보면은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연연하면 이제 안 되죠. 온프리미스든 클라우드든 사실 다 기술은 다 똑같아요. 어느 인력이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얼마만큼 줄 수 있고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고 그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를 쓸 거냐 말 거냐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거에 고민하는 게 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미 미래는 사실 와 있죠. 계속 AWS는 계속 성장할 거고 클라우드 지금 전 세계에 4개의 업체가 이제 가장 큰 업체 4개가 있잖아요. 그 업체는 이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고 싶은 건 이미 선택은 와 있고 더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세상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각도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꼭 보고요. 네, 사람이 먼저죠.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슬랙에서 아마 AWS 코리아 유저 그룹 슬랙에서 언제나 만나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오늘 패널 토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